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TV 예능을 보면 요즘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10여 년 전쯤에는 그게 연애와 결혼 그리고 육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차츰 바뀌더니 지금은 아예 결혼을 넘어 이혼에 관한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아마도 그만큼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하지 않는다 해도 이혼 직전에 갈등에 처한 부부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신기한 걸 넘어서 기이하다 싶기까지 한 행동을 하는 배우자들의 사연이 이렇게나 많은데 애초에 저런 사람과 어떻게 결혼까지 한 걸까 하는 것이었죠. 심지어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 후기 게시판의 댓글만 보더라도 저런 인간도 결혼을 하는데 나는 왜? 라는 글이 줄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4년간의 연애와 3년간의 결혼 생활로 이제는 상대를 알 만큼 다 안다고 자부했던 남편과의 이혼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역지사지를 해봐야 안다고 제가 이혼을 하고 보니 살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도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에게는 저밖에 모르는 남자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자의 겹 지인이었던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친구의 SNS에 같이 올라오던 제 사진을 보고 남자친구가 소개를 시켜달라고 졸라서 성사된 만남이었어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그 사람과 다르게 솔직히 남자친구에 대한 저의 첫사랑은 그저 그런 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예전부터 키가 크고 약간 마른 편인 남자를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은 정반대로 평균보다 작은 키에 덩치가 있는 체형이었거든요. 외적으로 저의 이상형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셈이었죠. 하지만 제가 결국 그 사람과 사귀게 된 것은 그 커다란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곰처럼 둔하고 거칠어서 배려라고는 하나도 모를 것처럼 생겼었는데 뜻밖에도 여자인 제 친구들보다도 더 부드럽고 차분하더라고요. 민영이 너는 밥을 참 잘 먹어서 좋아. 가리는 것도 거의 없고. 이젠 하다 잘 먹는 것까지 장점이야? 당연하지. 1년 내내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깨작거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나도 신나서 더 열심히 요리해주고 싶잖아. 그래.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요리해주기다?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무조건 만들어줘야지. 말만 해. 바로바로 대령할 테니까. 남자친구는 말도 참 예쁘게 하는 편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거의 제 전용 칭찬 로봇이 아니냐고 할 만큼 입만 열면 저에게 칭찬을 하고는 했었는데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이래서 좋다 저래서 좋다 하면서 언제나 표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장빚도 갚는다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매일같이 저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자존감이 올라가고 저 역시 남자친구를 더욱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뭘 해도 다 괜찮다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 코스를 수시로 바꿔가며 제가 변덕을 부려도 언제나 괜찮다고 했고 약속 시간을 자주 늦어도 주변에 좀 둘러보면서 기다리면 된다며 허허 웃는 사람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결이 다른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사실 제 예전 남자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성격이 예민한 편이어서 연애가 너무나도 피곤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숨만 잘 내쉬어도 기특하다고 말해주는 사람과의 연애는 참 새롭다 싶으면서도 안정적이라 좋았습니다.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은 묻어난 사랑과 하라고 말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그다지 오래 고민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저에게 헌신적이고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을 미루어 볼 때 결혼하고도 지금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만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면서 사이좋게 잘 지낼 수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았고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라면 저는 크게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야, 너 진짜 남자친구랑 결혼하게? 벌써 4년이나 만났는데 해야지. 내 친구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네가 너무 아까워. 물론 네 남자친구가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너무 처지는 거 아니야? 그래, 밖에 나가보면 조건도 괜찮으면서 너한테도 잘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텐데. 솔직히 네가 빠지는 게 뭐가 있냐? 얼굴도 괜찮지, 집안도 좋지, 학교도 좋은 데 나왔는데 직장도 훌륭하지. 하지만 제 친구들은 저와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장기 연애에 돌입하면서부터 저런 걱정들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친구의 조건은 저에 비해서 모든 게 처지는 편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는 저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외모도 그랬지만 집도 딱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학교도 인서울 끝자락에 있는 곳을 겨우 나와 적당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도 딱히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셨어요. 민영아, 정말 이 결혼 꼭 할 생각이니? 왜요? 엄마도 그 사람 인상도 괜찮고 나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나쁘지 않다는 거지 좋다는 게 아니잖아. 아유, 난 모르겠다. 너한테 잘하는 거 하나 빼고는 마음에 드는 조건도 없고 대신에 저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희 잘 살게요. 그래도 그나마 부모님의 큰 반대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좋다고 하고 남자친구도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잘했던 것을 알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처음에는 남자친구를 탐탁지 않아 하시던 부모님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진짜 우리 집 사위라며 예쁘게 봐주셨고요. 남편은 그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것을 갚아야 했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에는 모은 돈이 크게 없는 상태였어요. 시댁이 서울이 아니라서 자취생활까지 해야 하느라 월세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대학 시절 내내 부모님 집에서 지내서 다행히 모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합쳐서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신혼집에 입주를 하던 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냥 너희끼리 앞으로 다투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며 미안해할 것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은 저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었고 다정한 성격도 어디 가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업무 강도가 높아서 야근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남편은 칼퇴근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먼저 퇴근한 남편이 언제나 앞치마를 입고 요리를 하고 있었죠. 퇴근 전에 아예 먹고 싶은 메뉴가 있냐며 주문을 받기도 했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대신에 주말만큼은 남편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제가 요리를 도맡아서 했고요. 다른 집안일로도
딱히 싸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했는데요. 눈 뜨자마자 아침 일찍 출근해서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의 10시, 11시가 다 된 시각이라 간단하게 집 정리를 좀 하는 걸 제외하면 집안일에 손을 댈 기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 친구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그건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서로가 얼마나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시간이 남아도라도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고요. 일례로 얼마 전에 이혼한 친구도 남편과 집안일 문제로 매일같이 다투다가 지쳐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참, 맞다. 여보, 오늘 우리 분리수거하는 날 아니야? 맞아. 내가 아까 퇴근하고 다 해뒀어. 벌써 해놨다고? 내가 할 건데 그냥 놔두지. 매번 내가 늦게 와서 잊어버리네. 미안해. 당신만 일하게 해서. 됐어. 대신에 당신은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 난 전혀 불만 없어. 보니까 집안일도 체질인 것 같아. 평소처럼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잊어버린 집안일을 깨닫고 말을 하면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본인이 다 해두었다는 것이었죠. 미안해하는 저에게 남편은 대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느냐고 웃으면서 대답했고요. 사실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첫 직장이었던 협력업체를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과급까지 합치자면 저와 연봉은 거의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었죠. 남편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저렇게 생각해 준다면 다행이다 싶었죠. 여보, 혹시 평일에 집안일하는 거 힘들면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 불러서 일하는 건 어때? 맞벌이하는 내 친구 말 들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부르는 건 별로 비싸지도 않고 괜찮다던데? 에? 이깟 집안일하는데 무슨 도움이야. 우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당신은 집에 잘 없어서 어지를 것도 없는데 뭐. 그래도 당신 혼자 집안일 하려면 힘들까 봐 그러지. 아니면 그냥 평일에는 당신도 하지 말고 주말에 같이 하자니까? 됐어. 보이는 거 잠깐씩 치우는 정도인데. 정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나를 줘. 남편은 우스갯소리처럼 차라리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를 돈을 본인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남편을 주기로 했습니다. 깜짝 용돈 느낌으로요. 남편은 장난으로 한 소린데 진짜로 주는 거냐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장난으로 한 소리치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좋지. 와, 신난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건 돈이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기념일이나 상대방의 생일이라도 돌아올 때면 남들은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할지 고민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갖고 싶은 걸로 고르라고 하면 그만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너무나 성의 없는 선물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귀고 나서 첫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 본인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힘들게 고를 바에야 차라리 상품권으로 달라고요. 친구들은 연인 사이에 그게 뭐냐고 어이없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었죠. 저도 편하고 상대방도 원하는 선물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희가 주고받는 선물의 거의 대부분은 현금 아니면 상품권이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거의 현금이 되었지만요. 그런데 그 편했던 남편의 성향이 결혼을 하고 나니 슬슬 문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너무 티가 나게 제 친정에만 짠돌이 짓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연애 때 남편의 짠돌이 기질을 몰랐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요즘은 하다못해 편의점을 가더라도 1+1 행사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하듯이 무조건 들어가서 그 제품을 사야 했어요. 오늘 파스타면 세일한다. 이거 먹자, 우리. 아니, 오늘 김치찌개 만들어 먹기로 하지 않았어? 이거 말고 돼지고기 사야지. 김치찌개는 다음에 만들어줄게. 스파게티면 2개 사면 하나 더 끼워준다니까 오늘 이거 사서 먹자. 자기도 파스타 좋아하잖아. 맛있게 해줄게, 내가. 데이트를 하다가 요리 재료를 사느라고 마트 행사를 가더라도 뭘 끼워준다고 하면 무조건 그걸로 사야 했고요. 평소에 쇼핑을 할 때도 할인한다고 하면 원래 다른 것을 사려던 계획을 수정해 그 제품으로 갈아타고는 했습니다. 처음 남편의 곁에서 몇 번 이런 행동을 겪었을 때는 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세일하는 물건에 1+1 하는 것들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구매 계획의 범위 안에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애초에 살 생각도 없었던 물건을 세일한다고 사는 건 전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생전 다투는 적이 없던 저희가 연애 초반에는 이걸로 다툰 적도 종종 있었죠. 원하는 걸 세일할 때 사는 게 제대로 된 소비인 거지. 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세일 때문에 사는 거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주객 전도야. 어차피 사두면 다 쓸 거고 무조건 그게 필요했던 게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도저히 말이 통하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런 소비 성향을 가지게 된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이 망해서 어렵게 지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가난했었으면 차라리 없이 지내나 보다 싶었을 텐데 유복하게 잘 지내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게 됐으니 충격이 더 심했겠죠. 한참 어려웠던 당시에는 학교에서 점심 급식비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하굣길에 친구들이 같이 사 먹을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항상 혼자 다녔다고 했고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되기는 했습니다. 한참 많이 먹고 예민할 사춘기 시기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을 테니 저런 성향으로 변한 것도 이해가 된다고요. 나중에는 남편도 본인이 조금 지나쳤다는 걸 깨달았는지 앞으로는 자제하겠다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원래 성격이 워낙에 저런 걸 좋아하는지라 이런 소비 습관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나치게 명품을 좋아한다든지 분수에 안 맞는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게 어딘가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고 저도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는 걸로 서로 타협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 짠돌이 성향이 결혼 후에 한층 더 심각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꼭 제 친정을 향해서만일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저는 결혼 전에 저를 너무나 잘 챙기고 저에게 다정했던 것처럼 결혼 후에도 제 친정에도 그만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저도 남편에게 잘하는 만큼 시댁에도 잘할 생각이었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양쪽 집안이 모두 한 식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내 식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지 본인 가족과 저에 국한되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알뜰살뜰히 보살피면서도 제 친정에 들어가는 돈은 너무나도 아까워하더라고요. 말로는 뭐든지 양가에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작 행동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보, 자켓 주머니에 있는 이 돈 봉투 뭐야? 어? 아, 그거 아까 밖에 나올 때 장인어른이 따라 나오셔서 주신 거야. 명절에 저희 친정에 갔다가 돌아온 후에 남편 옷을 정리해서 옷걸이에 거는데 주머니에서
돈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주셨다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설마 이거 아까 우리 부모님한테 드렸었던 봉투는 아니지? 그거 맞을걸. 봉투가 똑같잖아. 이걸 왜 받아왔어? 됐다고 말씀드렸지, 나도. 그래도 가져가라고 끝까지 넣어주시는데 어떡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명절 같은 날은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용돈을 드려도 그냥 됐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집에 갈 때가 되면 저희에게 오히려 더 보태서 돌려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동안은 저에게 돌려주셔도 제가 끝까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저 몰래 남편 주머니에서 몰래 넣어주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걸 또 속도 없이 좋다며 넙죽 받아온 거였고요. 그래도 끝까지 거절했어야지. 명절이라고 용돈 드린 건데 그걸 받아오면 어떡해. 주시는 거 너무 거절하는 것도 예의 아니야. 그럼 다음부터는 당신이 거절하든가.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며 의아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누구는 속이 터지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돌려주시는 돈은 꼬박꼬박 받아 챙기면서 양가에는 용돈을 똑같이 드려야 한다고 하니 제가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거기다 이건 용돈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행사로 어디를 가기라도 하면 본인이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시피 했어요. 저희 아빠나 오빠가 대부분의 비용을 다 내는 편이었거든요. 오서방,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많이 먹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장인어른. 완전히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그렇지. 나도 거래처 사장한테 소개받아서 알게 된 집이야.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는 오서방도 데려와야겠다 싶더라고. 부족하면 고기도 시키고.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희 부모님은 좋은 걸 보면 저희부터 생각이 난다면서 새로 알게 된 맛집에 저희를 데려가서 밥을 사주시는 게 낙이다시피 하셨거든요. 원래도 저나 오빠네 식구들한테 항상 하시던 것이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남편도 거기에 끼게 된 거였죠. 그런데 남편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고 생전 한 번 먼저 계산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식사 자리에 먼저 초대한 게 저희 부모님이라고 해도 본인이 4-5번 얻어먹으면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당연히 예의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양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아유, 너희가 무슨 돈이 있어. 우리가 낼게.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눈치를 주면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자기가 내겠다며 나섰고요. 이게 무슨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이 정도쯤이면 그냥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라도 한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댁 모임에 가기라도 하면 시부모님께 식사를 대접하는 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먼저 나서서 밥을 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할 때마다 남편이 하는 대답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장인어른이 항상 먼저 계산을 하시더라고. 타이밍을 놓쳐서 못한 거야. 그럼 우리 아빠가 먼저 계산하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렇게 말씀드려도 됐다고 하시던데. 알았어.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 남편에게는 언제나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화장실을 간 사이에
먼저 결제를 해놓으셨더라. 사드리겠다고 해도 됐다고 하셨다 등등이요. 저는 그게 솔직히 다 변명처럼 들렸고 이 정도면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그깟 타이밍이 문제였겠어요? 본인에게는 먼저 계산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였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걸 넘어서 나중에는 짜증까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양가의 용돈도 똑같은 액수로 드렸고 선물도 똑같이 챙겨왔었거든요. 말 맞다나 제가 버는 돈이 남편의 2배는 되어도 그걸로 생색낸 적 한 번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항상 양가에 공평하게 해야 분란이 없다는 소리나 해대면서 입으로만 공평 타령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홧김에 친정에서 남편이 돌려받은 용돈만큼 시댁에도 하지 말아버릴까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똑같이 해버리면 서로 기분만 상하겠다 싶어서 그저 생각만으로만 그쳤죠. 이렇게 속이 상하는 날이 점점 늘어갔지만 어디에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토로하기에도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에도 부끄러운 이야기였고요. 그러다 저희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엄마가 칠순이 되시는 해였어요. 환갑 때도 칠순 때 잔치를 하자는 말로 넘어갔는데 정작 칠순이 되니 또 무슨 잔치냐며 그냥 넘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친척들 다 모아서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말씀드렸지만 됐다고만 하시면서요. 결국 저는 고민 끝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스페인을 여행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보시더니 저기 참 좋아 보인다며 지나가듯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아이고, 무슨 해외여행이니? 그런 데 갈 체력도 없어. 난 됐으니까 너랑 오서방이랑 놀러 갔다 오지 그러니? 엄마가 칠순이지 제가 칠순이에요? 됐으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는 꼭 다녀오세요. 저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도저히 회사에 휴가를 낼 형편이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아요. 괜찮다도 그러네 정말. 엄마 혼자서는 안 가실 게 뻔하니까 아빠랑 2분이서 함께 다녀오시라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드렸죠. 아무래도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유여행은 힘드실 것 같아서 패키지 여행으로 예약해드렸고요. 남편과도 이번에는 잔치 대신에 여행을 보내드릴 거라고 진작부터 상의를 끝냈었고요. 오빠네에서도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아까 낮에 엄마가 전화하셨었는데 요즘 스페인 여행 관련해서 방송 챙겨본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저번에는 서점에서 스페인 책도 샀다고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냐고 안 가겠다고 하시더니 막상 예약해드리니까 너무 좋으신가 봐. 우리 엄마 너무 소녀 같지 않아? 그러게 좋으신가 보네.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새삼스럽게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말을 했죠. 솔직히 여행 보내드린다고 할 때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얹으면 한바탕 할 각오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나 싶었죠. 여행이 의외로 추억이 남는 게 많은 것 같아. 내후년에 어머님 칠순 때도 해외여행 보내드리자. 어디 가시면 좋아하실지도 자기가 미리 좀 알아봐.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칠순을 지나신 상태였고 시어머니는 내후년에 칠순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도 똑같이 칠순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 되겠다 싶었어요. 시아버지도 함께 2분이서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가 여쭤봤었는데 프랑스에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래? 프랑스도 좋지. 나 예전에 출장으로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 내후년에 아버님이랑 2분이서 오붓하게 다녀오시라고 하면 되겠다. 근데 어머니 얼마 안 있으면 생신이잖아.
생신 기념으로 이번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뭐? 지금 가고 싶으시다고? 어, 장모님도 스페인 가신다고 하니까 내심 부러우신가 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는 올해 생신이 칠순이니까 그 기념으로 가시는 거고, 어머님은 칠순도 아니시잖아. 꼭 무슨 날이라고 의미 부여를 해야 해? 그냥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럼 어머니 칠순 때는? 그땐 어떡하게?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때 되면 어머니도 힘들어서 유럽처럼 비행기 장시간 타야 되는 곳은 못 가실 수도 있잖아. 노인네들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칠순 대신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니 칠순은 칠순대로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저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수 있지만 매번 생신 때마다 이렇게는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딱 잘라서 말하는 모습에 약간 삐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대로 어이가 없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걸 눈치챈 저희 엄마가 넌지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너무 따지지 말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웃기잖아요. 엄마는 칠순이라서 가시는 건데 어머님은 아무 날도 아닌데 덩달아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게. 그때 돼서 못 간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 뭐. 오서방 말도 맞아. 나이 들면 여행이고 뭐고 다 귀찮고 힘드니까 말 나왔을 때 지금 가겠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됐어. 그냥 이번에 가고 싶으시다고 하시니 응? 기분 좋게 보내드려라. 부부 사이에 그 일로 괜히 감정 상하지 말고. 우리가 형편이 좀 더 괜찮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혹시 부족한 돈은 엄마가 보태줄게. 엄마는 오히려 시부모님 여행 가는 돈까지 보태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연히 엄마 생신으로 여행 간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부담스럽게 됐다고 하시면서요. 당연히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그냥 시부모님 두 분도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돈을 내는 건 그렇다 쳐도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그 태도였습니다. 점점 더 저나 저희 친정에서만 돈을 더 부담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듯한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화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최근에는 남편과 제가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기존에 신혼집으로 살던 집이 2층이 새로 이사온으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져서요. 거기다 저나 남편 직장과도 거리가 애매하게 멀어서 이참에 아예 이사를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이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요즘 집값이 다들 많이 올랐다면서? 네. 그래도 저희 신혼집도 오르기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부족한 건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이자가 얼만데. 돈은 어떻게 모으려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금 집에 계속 살라든지 그게 아니면 지금 집과 비슷한 가격대를 알아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민영이 친정에서 혹시 도와주면 몰라도인? 작년에 오빠네 이사하는데 좀 도와주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 장인어른이 좀 도와주시기는 하셨죠.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눈치시더라고요. 제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남편도 은근히 바라는 것 같은 눈치였고요. 저는 표정을 굳히고 대답했습니다. 오빠네는 결혼할 때 신혼집을 오빠가 구해서 부모님이 도와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번에 이사한다고 해서 처음 도와주신 거고요. 저희랑은 경우가 다르죠. 그래?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해본 소리다. 저희는 신혼집을 도와주셨으니
이미 도움을 받은 거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더니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떨떠름한 얼굴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해외여행권을 비롯해서 일련의 사건들로 이미 많이 되었던 저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처럼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솔직히 이미 이상한 조짐은 수도 없이 많이 보였었는데 겨우 잘라서 말하는 정도로 큰 결심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가 어이가 없어서 웃길 지경이었죠.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재앙을 모른 채로 그날의 일도 그렇게 어영부영 슬며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완전히 끝을 내기로 결심하게 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그 계기는 제가 회사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앞서 진급이 한번 밀렸었기에 이번에는 칼을 갈고 준비를 해서 내심 기대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있었죠. 입사한 이래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제가 자랑스럽다며 케이크도 준비하고 와인에 꽃다발도 사와서 그날은 둘이서 모처럼 조촐하게 기념도 했고요. 거진 일주일 내내 주변에서 축하를 받느라 너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갑자기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승진 축하한다며 파티를 하자고 편할 때 시댁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와의 이런저런 일이 많았었기에 조금 서먹하던 참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축하한다고 연락을 해주시니 뜻밖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역시 가족밖에 없다는데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나 싶기도 해서 감사하고 죄송스럽기도 했고요. 그주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예쁜 옷을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갔더니 상다리가 아주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많기는 뭘,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랑 해놨으니까 많이 먹고 남은 건 이따 집에 갈 때 가져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잘 먹을게요. 그래, 승진한 거 너무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어쩜 이렇게 능력도 좋아? 내가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해놨잖니, 우리 며느리 잘 나간다고. 시어머니는 정말 기쁘신지 연신 싱글벙글이시더라고요. 평소에 말수가 적으신 시아버지도 그날은 웃고 계셨고요. 그렇게 극진한 환대 속에서 한참 식사를 끝마친 뒤였습니다. 부엌에서 다 같이 먹을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거실로 나와서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계신 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눈치였어요. 과장으로 진급하면 월급도 훨씬 많이 받는다면서? 보너스인지 뭔지도 그렇고. 네? 아, 보너스는 그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라서 진급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 뭐 보너스 아니라도 어쨌든 많이 오를 거 아니냐. 대뜸 월급 얘기를 꺼내시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나 싶었죠.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그냥 옆에서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시어머니는 거실 테이블 아래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우리 집도 이사하려고 엊그제 가서 계약하고 왔다. 아, 벌써 계약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시댁이 이사하려고 한다는 소식은 사실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올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워낙 오래된 데다가 인테리어를 한번 바꾼 적도 없는 집이라 새로 이사 가려는 집들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말로만 이사를 간다 하시고는 아직까지 못 가고 계셨던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 갈 집을 계약까지 끝마치고 오셨다니 저는 의외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내미신 계약 서류를 훑어보다 질문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많이 비쌀 텐데
돈은 어떻게 구하셨어요? 대출 받으신 거예요? 안 그래도 한 2억 5천 정도 모자라더라고. 일단 대출부터 받았지 뭐. 그러셨구나. 2억 5천이면 대출 이자만 해도 꽤 나갈 텐데요? 일시불로 낼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왜 대출을 받았겠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야. 네? 의아해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드디어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마침 운도 좋게 네가 딱 과장으로 진급했다지 뭐니? 얼마나 다행이야. 하여간 네가 복덩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급까지 했다는데 이제 우리도 마음 좀 편하게 며느리 덕 좀 봐도 되겠지? 계산해보니까 2억 5천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더라고. 매달 딱 네 월급 절반 정도만 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저더러 월급 절반을 보내서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님 집을요? 저는 너무 황당한 나머지 입에서 말까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로 그거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시아버지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기가 차서 남편을 돌아보니 남편이 태어난 얼굴로 대꾸하더라고요. 당신이 진급해서 우리가 여력이 되니까 이번 이사는 좀 도와드리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은 이거 알고 있었어? 내가 먼저 그러자고 말씀드린 거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그걸 왜 나랑은 상의도 없이 당신 혼자 결정해?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중에 재산도 다 우리가 물려받을 텐데 그 집도 우리 집 될 거 아니야. 투자다 생각하고 미리 사두면 그 사이에 집값도 오르고 좋잖아. 뭐라고? 생각을 해봐. 남들은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릴까봐 일부러라도 적금 같은 데 넣어서 묶어두잖아. 우리도 매달 이렇게 저축해 두는 거지. 남편 놈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정성스럽게도 하더라고요. 듣자하니 저만 빼고 시댁 식구들 모두가 짜고 사전에 결정까지 끝낸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의논을 해도 기가 막힐 판에 미리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다니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그렇다고 치고 제 돈을 당연하게 본인들 돈인 것처럼 빼먹으려는 그 심보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미리 상의도 없이 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월급을 내놓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제일 기가 막힌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순간 진짜 눈앞이 핑 돌 것 같더라고요. 적금 같은 소리하고 있네. 어? 뭐라고 여보?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라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 돈을 내가 왜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순식간에 분위기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세 사람을 향해 저는 계약서리를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동안 정도를 넘는다 싶어도 최소한 염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짧았었네.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네 부모님 집은 네가 사들여. 남의 돈으로 효도할 생각 말고. 얘 태민아,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어머님도 참 그러시네요. 며느리 덕 보고 싶으신가 본데 다른 며느리 찾아보세요. 그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야, 송민영,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꼬울에 또 싫은 소리는 죽어도 듣기 싫은 모양이었는지 남편 놈은 제 앞을 가로막고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밀쳐내고 그 길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씩씩대면서 저를 쫓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제가 본격적으로 이혼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하자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던 것 같다면서요. 아니야. 내가 너랑 계속 살 생각을 했었다니 정신은 내가 나갔었지.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 집 얘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거 아예 없던 일로 생각해, 어? 그건 원래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설마 이걸로 진짜 이혼까지 할 건 아니지? 남편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설마 정말로 이혼까지 하겠냐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남편 짐도 모조리 싸서 살던 집에서 쫓겨났고요. 애초에 집도 제 것이었고 생활비 대부분도 제가 부담하고 있었으니 나눌 것이 없었죠. 저는 남편과 이혼한 후에 잠시 친정에 들어갔다가 지금은 신혼집을 팔고 제 회사 근처에 있는 동네에 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막상 이혼하고 나니 정말 속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친정이니 시댁이니 나누며 저를 속상하게 할 남편도 없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시댁도 없었고요. 그저 제 일이나 하면서 저희 부모님만 제가 온전히 챙기면 된다니 이 당연한 일을 왜 진작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시댁이 도를 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쩌면 지금도 아니 평생을 이혼하지 않고 그 짠돌이 짓을 계속 보고 있었어야 했겠죠.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다는 말에 기절할 듯이 놀라시던 부모님도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을 설명드리니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의 6년간의 연애와 결혼 생활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일은 벌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라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온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죠. 지금은 고요한 집에서 혼자서 그 누구보다도 속 편한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는 부디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